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태양 소장경의 경혈 중에서 그 견갑골 주위에 있는 경혈들 그리고 두경부에 있는 경혈들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수태양 소장경의 11번째 경혈인 천종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종혈은 견갑골의 뒤쪽에 있는 경혈인데요. 견갑극 밑에 그 극하근이 굳어 있을 때 이 극하근의 경직을 풀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혈입니다. 네, 천종혈을 찾는 방법은요. 여기 어깨 뒤쪽에 보면은 우리가 날개뼈라고 부르는 견갑골이 있습니다. 만약에 견갑골을 쉽게 찾기 어려우면 환자로 하여금 열중시혈을 시키면 이렇게 견갑골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게 갈비뼈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뼈이기 때문에 이게 뼈가 어디 있지 찾기 쉽지 않으면 열중시혈을 시키면 이게 뼈가 튀어나옵니다. 그랬을 때 견갑골을 찾은 상태에서 견갑골이 날개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위쪽 부분에 가로질러서 이 안쪽에서 어깨 쪽으로 가는 그 가로질러 가는 뼈가 튀어나온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견갑극 또는 스파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견갑극의 안쪽 끝에서 바깥쪽 끝까지를 2등분을 했을 때 이 2등분한 중간 지점, 그 다음에 이 견갑골의 아래쪽 끝, 견갑골의 하각, 이 중간 지점과 하각을 이었을 때 이 이은선을 3등분한 다음에 위쪽에 3분의 1 지점, 여기가 뭐냐면 바로 천종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갑극의 아래쪽을 덮고 있는 여기가 극하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극하근이 많이 경직되면 많이 경직될수록 이게 우리가 한의학에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스트레스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근육 중에서도 특히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많이 뭉치는 그 경직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천종혈이 됩니다. 그래서 천종혈을 눌렀을 때 다른 주위에 비해서 유별나게 심하게 아파하는 사람 또는 왜 옆 사람은 이 정도까지 아닌데 나는 이렇게 심하지?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 그만큼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를 말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천종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갑골에서 옆으로 지나가는 견갑극을 스파인을 2등분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아래쪽 끝 견갑골의 하각을 찾아서 이 2등분한 중간 지점과 하각을 이은 다음에 이 선을 3등분을 했을 때 이 위쪽 3분의 1 지점, 여기가 천종이 되겠습니다. 네, 천종혈을 취혈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태양 소장경의 12번째 경혈인 병풍혈입니다. 병풍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병자는 잡을 병자. 이건 나한테 맡겨. 이건 내가 꽉 잡고 있어. 내가 이것을 좌지우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네, 고름풍목이라는 뜻인데 고름풍목이 뭐냐면 경직됐다, 굳었다, 수축이 너무 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병풍혈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천종혈을 찾기 위해서 견갑극, 스파인을 2등분을 했는데 그 견갑극을 2등분 했을 때 중간 지점에 바로 위쪽 함몰처가 병풍혈입니다. 여기에는 견갑극의 위쪽을 덮고 있는 극상근, 슈프라스피나투스 근육이 있는데요. 이쪽에 요 어깨뼈에서 견갑극 위쪽 여기
어깨 위쪽,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목 뒤쪽, 이쪽에 풍이라고 하면은 굳어있다, 수축했다, 경직이 심하다 이런 뜻인데, 이쪽에서 경직이 심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육이 뭉쳐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쪽에 목 뒤나 어깨 위쪽에 근육이 뭉쳐있는 사람, 어떤 사람? 매우 피로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주 힘든 사람.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풍을 잡아줄게. 이건 나한테 맡겨. 이건 내가 꽉 잡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 뒤에 어깨가 많이 뭉친 사람들한테 이 혀를 쓰면 이 경직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풍혀를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갑골에서 위쪽에 가로질러가는 견갑극 스파인을 찾고요. 그런 다음에 안쪽 끝에서 바깥쪽 끝까지를 2등분 했을 때 그 2등분한 중간 지점 바로 위쪽 함몰처가 병풍인데요. 자, 병풍을 취혈할 때는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자침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안쪽에 있는 장기를 찌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요 견갑골 주변에 있는 경혈에 자침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이 안에 있는 장기를 찔렀을 경우에 가장 심각한 장기 손상의 경우에 어떤 장기를 찌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폐죠. 네, 그래서 실제로 자침 훈련을 하다가 장기의 손상을 일으켜가지고 본의 아니게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을 일으켜오는 경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폐를 찌르는 그 기흉인데요. 폐 주변에 있는, 특히 이제 이 상체 주위에 있는, 상체에 있는 경혈에 자침 훈련을 하다가, 연습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폐를 찌르는 경우 이 앞쪽에서 갈비뼈 사이에 있는 이 전면의 경혈들에서 폐를 찌르는 사고는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네, 간혹 일어나는 이 폐를 찌르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뒤쪽에서 일어납니다. 이 극상근, 요 스파인 위에 있는 병풍을 취혈할 때도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침 방향을 폐 쪽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침의 깊이를 얕게 하거나 또는 자침 방향을 폐 쪽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향상 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침 방향입니다. 또는 요 스파인 위에 있는 극상근의 경직을 풀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취혈하고자 하는, 내가 풀고자 하는 경직된 근육을 손으로 잡아 올려서 이렇게 향상사자하게 되면 폐를 찌를 위험이 적어지게 됩니다. 병풍혈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수태양 소장경의 13번째 경혈인 고건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건혈은 이 지난번에 했던 이 병풍과 마찬가지로 견갑극의 위쪽 극상근의 경직된 지점에 해당하는 경혈인데요. 병풍과 마찬가지로 어깨 위쪽, 목 뒤쪽에 있는 근육 경직을 풀어주는 것이 고건혈의 주된 목적입니다. 네, 취혈하는 방식은 병풍과 아주 비슷한데요. 견갑골의 위쪽에서 옆으로 횡으로 지나가는 견갑극 스파인을 찾은 다음에 요 병풍혈이 요 견갑극 위쪽 함몰처의 중간 지점이었으면, 자, 여기서 병풍혈에서 이 스파인 위쪽, 견갑극 위쪽 함몰처를 따라서 안쪽으로 쭉 이동을 하다 보면 이 견갑극이 스파인이 끝나면서 함몰처도 같이 끝나게 되겠죠. 자, 여기가
고원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병풍에서 했던 것처럼 고건혈을 자침하는 것도 폐를 찌르지 않도록 자침 방향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건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갑극 위쪽에서 가로질러 가는 견갑극 스파인을 찾고요. 그런 다음에 견갑극 위쪽의 함몰처, 견갑극 위쪽의 함몰처를 촉지하면서 안쪽으로 이동하다가 견갑극이 끝나면서 이 극 위쪽의 함몰처도 같이 끝나게 되겠죠. 그럴 때 끝나기 직전에 있는 이 함몰처의 안쪽 끝, 여기가 고건이 되겠습니다. 폐를 찌르지 않기 위해서 자침 방향을 아래쪽으로 향하사자하는 것은 금해야 되겠습니다. 고건혈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수태양 소장경의 14번째 경혈, 견해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견해수는 어깨 부위에서 바깥쪽에 있다, 이런 뜻인데요. 앞에서 봤던 병풍이나 고건과 비슷하게 목 뒤쪽 부위 그리고 어깨 위쪽 부위에 근육 경직이 많은 경우에 그래서 어깨 관절이나 아니면 경추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관절 가동 영역이 100% 나오지 않는 경우, 그럴 때 목과 어깨의 움직임을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근육 경직을 풀어줄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혈입니다. 이 14번째 견해수하고 다음에 나오는 15번째 견중수는 아주 가까이에 붙어 있는데요. 견해수는 바깥쪽에 있는 견해수는 그만큼 견중수에 비해서 동맥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고요. 다음에 나오는 15번째 견중수는 견외수에 비해서 안쪽에 있다, 그러니까 동맥과 더 가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위치는 견해수의 경우에 도도에서부터 동맥의 도도혈에서부터 양옆으로 3촌 떨어져 있습니다. 도도혈의 위치가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척추에서 고개를 숙였을 때 어깨를 상체를 바른 자세를 한 상태에서 고개를 숙인 다음에 우리가 목 뒤에 있는 척추가 가장 바깥쪽으로 많이 튀어나오는 이 척추가 보통 경추 7번인데요. 그럼 얘가 경추 7번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7번과 밑에 있는 그 흉추 1번을 손가락으로 대고 환자로 하여금 도리도리를 시키는데 최대한 천천히 끝까지 돌립니다. 끝까지 돌리세요. 천천히 계속하세요. 계속 반대쪽.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 척추는 가만히 있는데 얘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죠. 그죠? 몸을 가만 놔둔 상태에서 목만 움직이게 되면은 흉추는 가만히 있고 경추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높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척추가 경추 7번이고요. 바로 밑에 있는 이 척추는 흉추 1번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흉추 1번 바로 밑에 1번과 2번 극돌기 사이에서, 여기가 도도죠. 여기에서 옆으로 3촌 떨어진 혈이 거기가 견해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동맥에서부터 옆으로 3촌을 떨어졌다 했는데 그 3촌 떨어진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기준을 삼느냐 하면 견갑골의 스카풀라의 요 안쪽 라인, 메디알 마진 이것을 동맥으로부터 3촌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요 견갑골의 안쪽을 지나는 동맥 양방 3촌 라인에서 도도 양방 3촌 여기가 견해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견해수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도를 찾은 다음에 도도를 지나는 수평선에서 견갑골 안쪽 라인을 지나는 수직선과 교차하는 지점, 여기가 견해수인데요. 이 견해수도 그렇고 다음에 나오는 견중수도 그렇고 이 두 개의 혈들이 우리가 견갑골의 요 위쪽 안쪽 끝에서 목 쪽으로 가는 이 어깨 올림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뭘로 유명하냐면 낙침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낙침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떨어질 낙자에 베개 침자, 베개에서 떨어졌다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낙침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증상은 아마 느꼈었을 거예요. 뭐냐면 불편한 자세로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목이 안 돌아가요. 갑자기 목 근육이 굳었다 이 말입니다. 불편하게 잠을 잤기 때문에. 자, 이럴 때 목을 돌리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굳어 있는 근육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가장 심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누구냐? 이겁니다. 어깨 올림근. 그 어깨 올림근, 어깨를 견갑골을 올릴 때 주로 움직이는 주동이 되는 요 근육이 심각하게 굳어 있는 급성 근육 경직, 그게 낙침이에요. 그럴 때 쓰는 대표적인 혈들이 바로 견해수와 견중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혹시라도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어떤 일?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안 들어가네? 그럼 어떡합니까? 견해수, 견중수를 그냥 손가락으로 강하게 지압을 하세요. 한 10초 동안 꾹 눌렀다가 뗐다가 이거를 몇 차례 반복을 하세요. 누르면서 목을 돌려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계부. 견해수를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수태양 소장경의 15번째 경혈인 견중수혈입니다. 이 견중수혈은 그 앞에서 나왔던 14번째 견해수혈과 같이 이 세트로 잘 사용되는 혈인데요. 견해수혈과 마찬가지로 견갑골을 목적으로 끌어당기는, 우리가 추울 때 으슬으슬 추우면 이렇게 끌어당기죠. 이렇게 견갑골을 목적으로 끌어당길 때 주로 역할을 해주는 근육인데요. 견중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고 나서 일어났는데 목이 안 들어가네. 이럴 때 굳어있는 근육이 누구지? 체크를 해보면 가장 많이 걸리는 근육이 이 어깨 올림근입니다. 그 어깨 올림근에 경직된 지점에 있는 혈들이 견해수와 견중수인데요. 견중이라는 말은 견해수에 비해서 조금 더 중심 쪽, 척추 쪽에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견중수의 위치는 대추혈, 자,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가 대추혈이죠. 대추에서부터 양옆으로 2촌을 떨어집니다. 견해수혈은 3촌을 떨어졌죠. 견중수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목으로 올라가면서 좁혀집니다. 그래서 2촌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동맥과 견갑골 안쪽 라인이 3촌의 거리인데 여기서 2촌, 그래서 대추를 지나는 수평선과 동맥 양방 2촌의 수직선 교차점이 견중수입니다. 네, 그럼 견중수를 취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추를 찾고요. 동맥 옆으로 2촌을 지나가는 수직선상에서 대추를 지나는 수평선과 교차하는 지점, 여기가 견중수인데 눌러보세요. 찾은 다음에 교차점을 찾아서 여기서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여기가 근육이 경직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거기가 견중수입니다. 네, 견중수를 취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수태양 소장경의 16번째 경혈인 천창혈입니다. 네, 천창혈은 이제 체간을 지나서 목 부위로 이동하는데요. 목의 측면에서 가로질러 가는 우리가 흉쇄유돌근이라고 부르는 이 근육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네, 목에서 이 귀 뒤에 있는 그 뼈가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유양돌기라고 하는 돌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양돌기에서 비스듬하게 앞쪽으로 내려가는 우리가 목빗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자, 이 근육 보이시나요? 네, 유양돌기부터 시작해서 앞쪽을 향해서 비스듬하게 전하방으로 내려가는 이 근육, 목빗근의 가장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목에서 보면 그 목젖이라고 흔히 말하는 거 있죠. 침을 삼킬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 갑상연골에 튀어나온 지점에서 목 주름을 따라서 옆으로 쭉 가다 보면 이게 목빗근, 흉쇄유돌근하고 이제 교차를 하게 되는데요. 요 갑상연골의 최고점에서부터 목 주름을 따라서 옆으로 이동을 하다가 목빗근의 후연, 요 뒤쪽 라인과 교차하는 지점, 여기가 바로 천창혈이 됩니다. 네, 이 천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오는 천형혈도 그렇고 또 다른 경맥, 예를 들면 수양명 대장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목빗근 주변에 있는 경혈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경혈들의 주된 용도가 뭐냐면 바로 이 목빗근 근육이 경직된 것을 풀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혈들은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를 하는 것보다는 옆으로 눕혀가지고 횡자를 해서 여기 근육이 목빗근이 여기서 많이 굳었네. 그러면 그 근육 경직을 풀어주는 게 그 경혈의 주된 용도입니다. 이 목빗근이 경직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목을 돌리는데 지장이 있게 되죠. 그리고 어느 부위에 근육이 경직됐나에 따라서 그 근육이 굳게 되면은 주변에 지나가는 혈관이나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목빗근이 굳었을 경우에 어떤 혈관이나 신경을 누르냐면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머리로 들어가는 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관들을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피가 적게 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있는 뇌세포가 충분히 피를 받지 못하니까 뇌세포의 활동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어지럼증이라든지 아니면 수면장애 또는 기타 예를 들면 안과 질환 이런 것들을 만성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뇌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머리가 맑지 않아. 이건 뭐죠? 머릿속으로 가는 피가 충분히 가지 못하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한의원에서 흔히
체크하는 근육 중에 하나가 바로 목비근입니다. 자, 그러면 갑상연골 최고점에서 목 주름 따라서 수평으로, 말이 수평이지 사실은 목 주름이 뒤로 가면서 올라가게 되죠. 갈비뼈와 같습니다. 네, 수평으로 이동을 하다가 목비근의 흉쇄 유돌근의 뒤쪽 후연과 교차하는 지점, 자, 여기가 바로 천창혈이 되겠는데요. 네, 천창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천창입니다. 네, 천창을 치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수태양 소장경의 17번째 경혈인 천용혈입니다. 네, 천용도 천창과 마찬가지로 목비근의 가장자리에 있는 혈인데요. 네, 천용의 주된 용도도 목비근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직을 풀어주는 것이 천용혈의 주된 용도입니다. 네, 천용혈의 위치는 턱에서 여기 아래턱이 있죠. 아래턱에 각이 있는데요. 만디블러 앵글이라고 하는 이 각에서 목 주름을 따라서 수평으로, 자, 말이 수평이지 사실은 뒤로 가면서 올라갑니다. 맨디블러 앵글에서 목 주름을 따라서 뒤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자, 목비근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목비근의 뒤쪽 라인이 아니고 앞쪽 라인입니다. 이 하각을 지나는 수평선과 목비근의 앞쪽 라인이 교차하는 교차점, 여기가 바로 천용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천용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악각을 찾은 다음에 이 각에서 주름을 따라서 수평으로 이동을 하다가 목비근이 나왔을 때 그 목비근의 앞쪽 라인과 교차하는 교차점이 바로 천용혈이 되겠습니다. 네, 천용혈을 치열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태양 소장경의 18번째 관료혈입니다. 네, 관료혈은 이제 목을 지나서 안면부로 올라왔는데요. 네, 안면부에 있는 특히 이 정중선 이 앞쪽보다도 이 양옆에 주로 뺨 쪽에 이 얼굴에서 뺨 부위에 나타나는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주로 쓰이는 경혈입니다. 네, 관료혈의 위치는 눈에서 바깥쪽 눈초리를 지나는 수직선을 그은 다음에 여기 우리 보면은 광대뼈가 있죠. 네, 광대뼈의 아래쪽 가장자리를 지나는 수평선을 그립니다. 그랬을 때 눈 바깥쪽을 지나는 수직선, 그리고 광대뼈의 아래쪽 끝을 지나는 수평선,
요 두 개의 교차점, 여기가 바로 관료혈이 되는데요. 이 얼굴에서 바깥쪽으로 나타나는 뭐 안면신경마비라든지 아니면 3차 신경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안면 부위에 나타나는 감각장애 또는 뭐 운동장애 아니면 뭐 입술 떨림, 자, 이러한 다양한 질환들을 치료하는데 관료혈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관료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의 바깥쪽 끝을 지나는 수직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죠. 이 광대뼈의 그 돌기를 지나서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광대뼈가 광대활과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관골궁이라고 하는 이 활처럼 휘어 있는 뼈가 있는데요. 이 광대뼈의 광대활의 아래쪽 끝을 지나는 수평선 그리고 눈의 바깥쪽 끝을 지나는 수직선, 이 두 선이 교차하는 교차점이 바로 관료혈이 됩니다. 네, 관료혈의 자침 방식은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옆으로 눕혀서 횡자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옆으로 눕혀서 횡자하는 경우에는 보통 병증이 나타나는 그 병소를 향해서 자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면신경이 마비됐다든지 구안화사의 경우에는 마비된 쪽에 입 쪽으로 횡자를 하고요. 또는 만약에 이명이 있을 경우에는 귀 쪽으로 하겠죠. 또는 턱관절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 하각에서 관골궁, 특히 요거 관골 이 자이고매틱 프로세스 쪽으로 가는 이 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씹을 때 주로 역할을 해주는 이 씹는 근육이 있는데 씹는 근육, 깨물근 쪽으로 자침을 하는 경우는 이제 어금니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턱관절 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쪽으로 자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적절한 자침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관료혈을 취혈했습니다. 지금까지 수태양 소장경의 두경부 그리고 견갑골 주위 경혈들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